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씩 이제 넘어가는데 한 주차씩 점프해서 넘어가니까 참 하여간 시간이 되게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원래도 빠르시겠지만. 자, 어쨌든 이제 11주차입니다. 우리 수업이 11, 12, 13, 14 이렇게 4주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저기 수업을 이제 마지막 달려간다는 느낌으로 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제 저기 11일까지죠. 11일까지 과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4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기말고사 치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래서 수업은 목, 금, 그다음에 월, 화 이렇게 나흘밖에 안 남았다는 것 오늘까지 합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도 평소와 같이 열심히 좀 잘 들어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방에 특히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늘 건강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118페이지 표준어 규정 5항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118페이지 한글 표준어 규정 5항의 해설할 차례죠. 거기 다만의 해설 그 부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어제 이제 수업을 했던 걸 잠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표준어 규정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와 그 다음에 다만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것은 어원을 표준어로 삼았다라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표준어 규정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것과 어원을 다 표준어로 삼은 그러니까 각각을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다만의 그 아래 해설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그동안 한편으로는 저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다와 이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저으기, 그러니까 저기를 저으기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하여간 요즘도 좀 약간 그런 버릇이 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적이라고 그렇게 저 통일했으니까 저으기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참고 보시면 저기는 꽤 적지 않게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적지 않게란 뜻이 적이가 되니까 사실은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적다에서 온 것은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원을 살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뭐 하여간 원래 뜻은 정반대이지만 자,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강낭콩, 강남콩. 자, 이거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예죠. 강낭콩이 맞고요. 강남콩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글세와 사골세가 있네요. 이거 사골세 원래 한자어가 요게 이제 저기 어원일 텐데 여기 어원에서 멀어진 사글세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글세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저으기 당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적지 않게란 뜻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자키와 자기가 있네요. 요거는 어떤 게 맞을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 히자 붙이는 것 그 세 개의 예외 중에 자키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것과 같이 외워두시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참고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은 적지 않게 그래서 적이라고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키는 또 자키다. 작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히로 자키라고 그렇게 발음되는 것은 관용적으로 자키로 적혀 있다는 그런 8가지 규칙 중에 제일 마지막 규칙 히와 이를 구분하는 8가지 규칙 그러니까 2로 적는 거 5가지 규칙이 있었고 히로 적는 거 3가지 규칙이 있었잖아요. 히로 적는 거 제일 마지막 규칙에 자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이제 같이 놓은 것이니까 2개 같이 보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9페이지 표준어 규정 6항 의미통합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돌과 돌 리을 시읒이 있고 둘째와 둘째가 있고 셋째와 셋째가 있고 넷째와 넷째 빌리다와 빌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요 이제 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저 생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둘째는 이제 2개째,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둘째가 아니라 둘째다. 그렇지만,
저기 뭐 아래 이제 예외에서 나오겠지만 10단위 이상으로는 이제 두째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제가 1주차 수업 때 얘기를 했었고요. 셋째, 넷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받침 붙인다는 것 바로 요 규정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빌리다, 빌다라는 게 같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빌려주다는 것은 렌트를 하는 거죠. 빌려온 것은 버로우를 하는 것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빌리다로 이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빌다라는 것은 용서를 빌다라는 그런 뜻만 빌다를 사용하고 렌트 버로우의 뜻에는 빌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빌리다를 사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답안 보시면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술했을 때 두째로 한다. 그래서 12째, 22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이렇게 한 단위에서만 둘째라고 쓰고요. 10단위 이상엔 12째, 22째, 32째, 42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이것도 다만 그 예외적인 것으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봄에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봄에 빌어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저번에 했던 적 있었죠? 이 자리를 빌리는 것이었죠. 역시 이것도 봄에 빌려갔던 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는 둘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둘째입니까? 둘째입니까? 12째부터 12째죠. 아니면 나머지는 다 12째입니다. 그 12째가 아니라 첫 단위에서는 둘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10단위 이상은 둘째, 12째, 22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이고 첫째, 두째, 셋째, 넷째라고 쓰는 것은 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째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12째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22째, 32째 다 10단위 이상에는 두째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12째, 22째, 32째 그렇게 쓰는 것이 다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표준어 규정 7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읗, 수세에 그 표준어가 있는데요.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에 따라서 그 예를 보시면 수광, 수광, 숫광, 수나사, 순나사, 수놈, 순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수은행나무, 수은행나무. 자, 우리 저번에 제가 수세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수세 관련된 거는 어떤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수컷을 가리키는 것. 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1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수, 히읗으로 사용되는 것 9가지와 그 다음에 수수로 사용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총 합쳐서 1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표준어 규정 7항은 그냥 거저먹는 그런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광이나 수나사나 수놈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수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아래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1번. 다음 단에선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바로 9가지 예외가 들어가는 거군요. 수, 히읗으로 쓰는 9가지 예외가 바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가지 예외 기억나세요? 강아지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강아지, 수개, 그 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갑니다. 수평아리, 그 다음에 수탉. 자, 그 다음에 동물에 관련된 게 바로 3가지가 더 들어가죠. 수컷과 수태지와 수탉나귀.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이제 사물에 관련된 겁니다. 바로 수키와와 수톨적이. 수톨적이 같은 경우에는 경첩 있죠? 문에 이제 다는 것. 그런 문을 이제 여다지문이죠. 여다지문에서 문 쪽에 이제 달려있는 경첩이 바로 수톨적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암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적이는 바로 경첩은 한자어거든요. 경첩의 고유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9가지 동물에 관련된 거 7개, 사물에 관련된 거 2개 그래서 9개가 바로 예외이고요. 자, 그 아래 이제 해설을 보시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 있죠. 이걸 수개미, 수커미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종류가 다 들어가니까 수코양이로도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이제 함정을 막 파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제 막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수케미, 수커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거센 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하나요. 즉 9개의 하나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수케미, 수커미 다 틀리고요. 수케미, 수거미로 써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 에 따라서 양염소 쥐만 수수로 쓴다고 그랬죠. 순양, 순염소, 수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면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단어에는 수로 통일하였다.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로 그렇게 통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로 이제 그 쓰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참고 보시겠습니다. 수휴수로 쓰는 것은 총 9개로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털저기, 수퇴지, 수평아리 이렇게 9개로서 수수로 쓰는 것은 총 3개고요. 순양, 순년서, 수쥐 이고 수털저기의 돌저기는 경첩의지 고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수로 쓰는 것, 12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로 써준다. 그래서 수소나 아니면 뭐 수개미, 수거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 다 수고양이 그렇게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순놈 뭐가 맞을까요? 이거 수놈이 맞습니다. 12가지 예외 안 들어가 있죠. 수소도 예외 안 들어가 있죠. 수소가 맞고요. 수개미, 수고양이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이제 다만 1번 보시면 수히웃으로 쓰는 것 예외 9가지가 있네요. 그 9가지 중에 있는 것 수강아지 들어가고요. 수톨적이 들어가죠.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수쥐 수시라고 쓰는 것 쥐 앞에 양념수 쥐에서는 수수로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제2절 모음이 있네요. 표준어 규정 파랑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가는 제 표준어입니다.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이제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기억 니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깡충 요거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거기에 따르면 모음조에 따르면 깡총이 맞겠죠. 뭐 퐁당 풍덩이 맞듯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깡총이 원래 맞습니다만 이것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의성 의태어 중에 이것만 예외예요. 그래서 깡총이 아니라 깡충 이게 맞다는 것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순도순일까요? 오손도손일까요? 그건 오손도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깡충만 예외니까 오순도순이 아니라 오손도손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 맞게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음조에 맞게요. 자, 그 다음에 둥이 있죠? 둥이 쌍둥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1주차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게 동의에서 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다 둥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둥이로 그렇게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귀둥이, 막둥이, 선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동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과 숭이도 마찬가지예요. 발과 숭이가 아니라 발과 숭이로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숭이 둥이는 숭이 둥이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빨가숭이, 벌거숭이, 뻘거숭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이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자기요. 근데 뭐 보자기를 우리는 이제 남는 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남는 천으로 이렇게 막 세모 네모를 이렇게 한 게 뭐 몬드리안의 그런 형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보자기가 지금 한국에서는 버리는 보자기를 막 세계적으로 뭐 외국에서는 되게 좀 되게 기하학적이다 뭐 예술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아주고 뭐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네요. 보면 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는 배바지라든지 그런 시장에서 입는 그런 패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패션쇼를 하는 그런 외국 디자이너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참 사람 보는 눈은 잘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통이 보자기로 싼 것을 보통이라고 하는데 보통이 틀리고요. 보통이.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랑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양성모음입니다만 음성모음으로 바뀐 것들이 바로 이 모음의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 파랑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 보통이로 그렇게 이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죽 같은 경우도 봉족이라고 썼는데 봉죽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고요. 원래 한자는 봉족이네요. 봉죽이라고 쓰기로 하였습니다. 뻗정다리로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서, 아서라라는 말, 예, 아사, 아사라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예, 요거 저기 그 음성 모음으로 바뀐 아서, 아서라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예, 그거를 예,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뚜기와 오또기, 예, 요게 있고 오뚜기가 맞습니다. 오또기 틀리고요. 그다음에 주추와 주초가 있는데 예, 주추가 예, 맞습니다. 한자는 주초가 맞네요. 예, 주추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예, 원래 이제 오또기라고 예, 그렇게 몸조에 따르면 오또기라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오뚜기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 보시면 원래 그냥 그 양성모음인 것은 한자가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때 그 양성모음으로 그냥 쓰기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부조 있죠? 한자가 부조예요. 그래서 부조돈 이렇게 부조돈이라고 이렇게 쓰지 부주라고 그렇게 부주돈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어원이 분명하게 한자 어원이 살아있으니까 부조라고 그냥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조돈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사돈 같은 경우에도 사둔이라고 우리 사돈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사돈에 한자가 분명히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돈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촌 같은 경우에도 삼춘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삼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부모 간에는 이제 1촌이죠. 그다음에 형제 간은 2촌이기 때문에 부모의 형제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부모 형제의 자식이면 바로 사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원의식이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촌수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이라고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깡충깡충 예, 깡충깡충이 유일한 그런 이런 반복되는 것 중에는 그 반복 이런 그 의성 의태어 중에는 예, 그 유일하게 깡충깡충으로 적기로 한 것이니까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 예, 오뚜기로 이렇게 적기로 했죠. 물론 또 오뚜기도 아니고 오뚝이라는 게 독립되기 때문에 오뚝이라고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똑이가 아니라 오뚝이다. 예, 요거 그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바뀐 것의 예다. 그래서 오뚝이 맞다.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돈 같은 경우에는 부조나 아니면 사돈이나 그 다음에 삼촌 같은 경우에는 어원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래서 부조돈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표준어 규정 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행동화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 9항.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내기 있죠? 내기가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이런 식으로 예, 이 역행동화는 원래 표준어로 삼기로 했습니까? 안 삼기로 했습니까? 표준어로 안 삼는 거예요. 안 삼는데 그래서 이역행동화라는 것은 지팡이가 집행이가 되고 호랑이가 호랭이가 되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인데 집행이 호랭이 인정하나요? 그런 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지만 인정을 하는 몇 가지 예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바로 제 9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기가 아니라 내기를 표준어로 삼기로 했고요. 남비가 아니라 냄비, 그 다음에 동당이치다가 아니라 동댕이치다. 이런 것들은 다 이역행동으로 인정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뭐 이런 것들. 자, 해설 보시면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나기, 풋나기는 뭐 신출에서 났습니까? 풋나기에서 났겠습니까? 예, 이런 건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률로 풋내기, 신출내기, 서울내기, 내기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바뀐 내기로 적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에서 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냄비가 원래 일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형을 의식해서 남비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이제 뭐 그 어원에서 이미 지금 뭐 일본에서 왔다는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방이나 구두나 이런 거 다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벗어나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한국에서 사과를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러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좀 벗어나려고 하고 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멀리 하려고 하고 예, 이러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하여간 뭐 그 어원이 그 일본의 그거를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일본에서 온 어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예. 그 냄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뭐 그건 이제 뭐 이미 그 어원을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남비가 아니라 냄비 이역 행동을 인정해서 다 냄비라고 그러니까 냄비를 그렇게 쓰기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는 표준어 규정 5항에서 강남콩을 이제 강남콩이라고 처리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냄비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생각을 해서 강낭콩이라고 그랬듯이 냄비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침 1번 보시면 다음 단어는 이역 행동과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아지랑이 아지랭이가 있는데, 자, 이역 행동과 인정되지 않는 예가 다수죠. 그게 다죠. 그러니까 이역 행동은 원래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네, 그런데 아지랑이, 아지랭이 이거는 괜히 나와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예군요. 아지랑입니다. 당연히. 아지랭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지랑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행동화라는 것은 umlaut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umlaut 현상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독일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독일어에서는 그걸로 그 정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역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umlaut나 이역행동화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렇지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 그런 것이 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기술자에게는 장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쟁이 같은 경우에도 이역행동화를 인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미쟁이, 예, 보시면 미장이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저 옆에 그 시멘트, 예, 아주 그 평평하게 바르는 그런 분들, 여기 판자에다가 여기 그 시멘트 얹어놓고 시멘트로 이렇게 흑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바로 미장이가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기술을 가졌으니까 미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장이, 유기쟁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유기가 뭡니까? 여러분 저기 도자기, 뭐 유약을 바르기 때문에 도자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는 그 도자기가 아니라 놋그릇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놋그릇을 유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기를 이제 녹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가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그 녹그릇이 유명한 곳은 바로 경기도 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성 맞춤이란 말 들어보셨죠? 안성 맞춤이란 말이 사실은 그 안성탕면 라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녹그릇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장내기가 있고요. 시장에서 갖다 파는 그냥 기성품 장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으로 제작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성 맞춤이 되겠습니다. 그 안성 맞춤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사대부들, 예, 그런 그 부잣집에서 바로 이제 맞춤을 제작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녹것을 이렇게 만들면 그게 방자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균 효과가 되는 그런 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자육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유기를 이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안성 맞춤이란 말은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안성 탕면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안성 탕면은 거기에 농심 공장이 있어요. 경기도 안성에. 그래서 거기에 무슨 탕이 유명했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안성에 거기 농심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안성 탕면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막 녹그릇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많이 났었다고 하는데, 안성에 가면은, 예, 지금은 이제 그 라면 스프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쨌든 그 안성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안성 사람은 아직도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때 혼수로서 유기를 가져간다고, 녹그릇을 가져간다고 그렇게 하네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유기 장이 같은 경우에는,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그릇을 만드는 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멋쟁이가 있고 멋장이가 있는데, 이거는 멋은 기술이 아니죠. 멋쟁이, 그다음에 소금쟁이, 담쟁이, 동굴, 골목쟁이, 발목쟁이, 이런 식으로 다, 예, 쟁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골목쟁이 같은 경우는 골목대장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골목에서 한 칸 더 들어간 골목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은 골목이 있을 때 그걸 골목쟁이라고 그러고요. 발목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7부 바지, 8부 바지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목이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들,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목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7부 바지, 8부 바지를 이제 발목이 보이게 입는 바지를 이제 멋으로써 이렇게 입습니다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천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7부 바지, 8부 바지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바지를 입은 사람들은 좀 천이 부족해서 아래가 이제 달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 입은, 예, 그런, 아니면 천이 진짜 정말 부족해서 바지를 그렇게 만들었던지, 예,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발목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갓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갓장이라고 그러고요.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을 멋쟁이의 경우에서 갓쟁이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갓장이도 있고 갓쟁이도 있다, 예,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가지 다 쓴다. 양복장이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양복을 만든 사람은 양복장이고, 그 다음에 그 양복을 그 멋지게 입은 사람을 좀 낮추어 부르는 말, 그걸 양복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갓쟁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멋을 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갓을 좀 약간 그 성균관 스캔들 이런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갓을 좀 약간 멋지게 이렇게 약간 삐뚤음하게 그렇게 쓰고 그런 것으로 이제 멋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뭐 갓으로 좀 멋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낮추어 불러서 갓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참고 보시면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 좁은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역 행동화의 예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부랭이 할 때 랭이 있죠? 나부랭이. 그거 예외입니다. 그래서 나부랭이도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기. 덕이가 아니라 대기라고 쓰는 것들. 집북대기, 죽대기, 뭐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그 대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이 있으니까, 대기도 바로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라는 것은 더이기입니다. 더이기. 그래서 그 다이기가 아니라 더로 쓰는 더이기. 이런 식으로 대기라고 쓰는 그것도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냉이라든지, 그 다음에 꼬챙이, 그 다음에 양재기, 이런 것들 다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부랭이,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것들 다 그 예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신출나기, 신출내기 뭐가 맞나요? 네 개라고 쓰기로 했죠. 네 개는 이제 이역 행동화 인정한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신출내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풋내기가 맞고 냄비가 맞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호랑이, 지팡이는 예외로 삼지 않기로 했죠. 호랭이, 지팡이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호랑이, 지팡이, 아지랑이로 쓰기로 했고요. 자, 부침 1번 보시면 이거는 오히려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게 아지랑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 예외적으로 나부랑이가 맞냐? 나부랭이가 맞냐? 이거는 나부랭이가 맞고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나부랭이의 좀 더 큰 뜻, 너부렁이 있죠. 너부렁이는 또 너부랭이가 아니라 너부렁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걸 고치려면 다 같이 고치든가. 하여간 헷갈립니다. 나부랭이가 맞고 너부렁이가 맞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저기 박사는 뭐 석사 보고 석사 나부랭이 뭐 이러고 석사는 학사 보고 학사 나부랭이 뭐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박사라고 뭐 다 같은 박사도 아니고 하여간 뭐 박사의 급이 예전에 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하여간 뭐 그런 식의 좀 그 교만을 부리면서 남을 좀 무시하는 그런 그 생각, 그런 행위. 그러니까 나부랭이라고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조금 하여간 좀 교만한 그런 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그 나부랭이, 너부렁이 이런 식으로 랭이는 나부랭이고 너부렁이는 너부렁이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침 2번 보시면 유기장이, 유기쟁이. 이거 이제 그 유기 녹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기장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멋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멋쟁이라고 뒤에 걸로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참고 보시면 갓장이가 맞냐, 갓쟁이가 맞냐, 둘 다 맞다. 갓을 만드는 사람 갓장이, 그다음에 갓을 가지고 멋을 부리는 사람 갓쟁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규정 1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형태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그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바뀐 형태. 그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이, 야, 요, 요, 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중모음이고 그다음에 와, 워, 왜 이런 것들이 우계 이중모음인데 그런 이중모음이 그냥 단순한 그 어, 오 이런 걸로 그렇게 그 단순한 단모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요게 바로 저기 단순 형태 저기 표준어 제10항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가 아니라 괴팍하다로 괴팍하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괴팍하다도 마찬가지고 표준어 아닙니다. 그 괴팍하다만 표준어이고 구면을 구면으로 미류나무를 미루나무로. 이거는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네요. 미류나무가 맞냐, 미루나무가 맞느냐. 이거 한자로 보면은 미류네요. 미류이지만 미루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력이 아니라 미륵으로, 한자로 보면 미력입니다. 그런데 미륵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연이가 아니라 연의. 그 다음에 왼달이 아니라 온달. 의례가 아니라 의례.
캐캐 묵다가 아니라 캐캐 묵다. 앞에 의뢰나 캐캐 묵다는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군요. 의뢰와 캐캐 묵다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대를 허우대로, 그 다음에 허위적을 허우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 해설 보시면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루인데 이제 미루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루나무로 그렇게 쓰기로 했고요. 의뢰 역시 원래 의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의뢰가 더 어원에 가까운 형태이겠지만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들도 몸이 모두 단순한 형태들이다. 자, 그래서 캐캐 묵다도 이게 먼지가 켜켜이 쌓이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캐캐 묵다, 켜이 묵다, 요게 원래 그 어원에 더 가까운 말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걸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캐캐 묵다로 그냥 단순하여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괴팍하다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팍이라는 게 뜻밖의 한자예요. 한자 중에 팍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괴팍하다가 그게 이제 어원에 가까운 말이겠습니다만 괴팍하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꾸려면 다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이것도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은 그냥 팍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팍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이제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팍하다라는 것은 갑자기 성을 낸다는 것 뜻이고 그 다음에 팍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성을 내는 성질, 그거를 이제 팍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괴팍하다만 팍이라고 쓰기로 했고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은 다 팍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팍하다, 괴팍하다가 괴팍하다로 쓰기로 해서 하여간 괴팍하다로 쓰기로 했죠. 그렇지만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은 팍이라고 쓰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의뢰나 켜켜이 묵다나 그게 더 어원에 가깝겠습니다만 그거 둘 다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의뢰, 캐캐 묵다 그렇게 쓰기로 한 것.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시면 강팍하다가 있고 강팍하다가 있고 강팍하다가 있네요. 이거는 팍이라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하다 뒤에 게 맞습니다.